자, 한우의 계량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우 계량 총괄을 맡고 계시고 저의 동료이시기도 하고 한우 계량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최태정 박사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우리 그 한우 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로 그 한우를 육종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그 귀중한 유전자원을 쓰고 있는데 한우의 가치랄까, 한우의 특징이랄까, 유전학적으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한우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한우의 가치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 유전자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지가 않아서 경제적 가치를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국내의 이제 유전적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거의 유전적 가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계량의 효과 이런 걸로 유전적 가치를 따지거든요.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한우가 숫소 위주의 계량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 시스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소가 한 마리가 이제 생산이 되게 되면 얘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삽니다. 그리고 얘가 평생 동안 한 10만 개 정도의 정액을 생산을 하는데, 그 10만 개의 정액을 갖고 전국의 이제 한우 농가에 뿌렸을 때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는 자손이 한 4만 두 정도의 자손이 태어나요. 그리고 걔가 이제 도축돼서 고기로 팔리거나 이제 암소가 태어나면 이제 얘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생산한 고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실소 한 마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한 1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 품종에 이제 훨씬 생산성이 좋고 뭐 맛은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이지만 하여튼 다른 맛이 있는 그런 외국 유국 품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한우를 이제 지키면서 육종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우리 고유 유전자원이고, 한우라고 하면 뭐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유구 품종이 이제 와규가 가장 품질이 높은 소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과학적인 것도 증명이 됐지만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한우가 육질 측면에서나 성장 측면에서나 크게 뒤지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만한 유전적인 가치가 있는. 실제로 우리가 외국의 학회 같은 데 가서 외국의 그 학자들이나 뭐 산업계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봐도 한우를 그냥 코리안 네이티브 캐틀이 아니라 그냥 한우라고 바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와규가 세계 최고급 품질의 소고기로 알려져 있지만 한우가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좀 싸면서 경쟁력이 있는 품종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우리는 한우를 국가 단위 계량 체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우의 국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 체계에 어떤 특징이랄까, 뭐 강점이랄까, 단점 뭐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우 계량 체계는 이제 다른 나라 유구 계량 체계랑은 약간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틀린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계량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틀리게 성장 아니면 육량 위주의 계량을 하고 있어서 굳이 이걸 길게 끌어가면서 이제 계량을 안 해도 되는 체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당대 검정만 해도 이 소의 자질만 평가를 해도 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군데밖에 없는 거죠.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내 지방,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마블링이 있기 때문에 이 소를, 그러니까 실소를 잡아버리면 얘가 이제 정액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얘를 그냥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자손들의 능력을 가지고 얘를 평가를 하는 거죠. 능력을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당대 검정하고 후대 검정 총 두 단계의 검정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금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게 당대를 거치고 후대를 거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마리 시스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5년에서 6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개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대 검정 체계를 아직도 갖고 있는 데는 네. 한국이나 일본뿐이고 예. 외국은 그럼 당대 검정 플러스 농장의 네. 자료를 가지고 맞습니다. 저걸 쓰는 네.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그 이제 초반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검정 체계 저 개량 체계 특징이 이제 시수소 위주로 가는데 사실은 이제 암소도 되게 그 개량의 여지가 많은 부분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농가별로 산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자료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우도 암소 쪽도 개량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개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숫소 위주의 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된 이유가 그러니까 숫소는 정액을 10만 개 정도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만큼 자손이 많고 효과가 엄청 큰 거죠. 네. 그거에 반해서 암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자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야 한 10마리 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산, 네. 3산 정도만 하고 도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량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숫소 위주의 개량을 했던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농가들이 그러면 이제 반쪽짜리 개량이기 때문에 나머지 암소까지도 개량을 해야 정확한 개량이다라고 해서 이제 농가들이 암소 개량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자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후대 검정이 어려운 거죠 암소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암소 개량은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로 우리가 시수소의 능력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어미의 능력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저희가 그 혈통을 가지고 그 자손의 능력을 예측을 해서 이제 개량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초음파나 뭐 이런 유전체 선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개량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혈통만 가지고 능력을 예측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기술적 방법으로 유전체 선발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유전체 선발은 이제 뭐 선발 기술은 뭐 피할 수 없는 그건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뭐 유전체 선발을 안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2017년서부터 한우 시소를 뽑을 때 이제 유전체 선발이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접근이 쉬운데 농가 차원에서 이제 접근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DNA를 추출해서 그 분석하는 S&P 분석을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한 10만 원, 8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우리나라도 수요가 많아진다면 그 칩을 찍는 비용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농가에도 되게 보편화되고 이제 유전체 선발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개량에 이용이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뭐 그냥 가볍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한우는 그 황색털을 가진 황우 한 가지를 이제 한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뭐 줄무늬가 있는 칙소라든가 뭐 제주의 흑우라든가 우리나라 고유의 소지만 황색 털을 가진 한우가 아닌 다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이.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새로운 품종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또 그 방법이 가능성은 있는지 잠깐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칙소 과제를 한 10년 전?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그 과제를 이승수 박사님과 같이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품종이라는 게 정립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이제 약속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외모, 이런 특징, 이런 개량 체계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품종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해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칙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거에 이제
초기 단계 이제 이런 애들을 칙소라고 하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단계까지는 지금 돼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되고 시장이 형성되고 나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품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품종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좋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품종이든 한 품종만 개량을 해나가다 보면은 이게 근친이 일어나고 이제 그 유전적 다양성이 계속 좁아지기 때문에 네. 이 그러니까 소 품종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이나 이제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품종들을 우리가 만들 필요는 있는 거예요. 끝으로 네. 당국대 네. 저희 그 경제동물의 개량을 듣고 있는 당국대 학생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시면. 저도 개량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량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개량은 그러니까 유전적인 개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이게 세대가 변하면서 이게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축적된 그 유전적인 효과는 그 영원히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요하다.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예, 개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재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승수 박사님과 예, 되게 긴밀하게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쪽 개량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